2009년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총 대신 서류로, 미사일 대신 법으로 미국 정부가 한 나라의 금융 심장부를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스위스, 그 중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은행, UBS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미국인들의 비밀 계좌, 그 이름을 모두 내놓아라. 그 숫자는 4,5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유지된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자체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UBS는 침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자신들의 손으로 넘겨야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초롱성 같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이 균열을 넘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UBS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은행은 어떻게 전 세계 부자들의 완벽한 금고가 되었고, 왜 결국엔 자기 나라의 원칙마저 배신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은행들이 지켜온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기록을 넘기지 않는다. 누가 돈을 맡겼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곧 신뢰였고, 신뢰는 곧 전 세계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건 1900년대 초반부터였는데요. 당시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거든요. 왕족들은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부자들은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았고, 그곳이 바로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립국 스위스였던 겁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런 불안한 시대를 기회로 삼았죠. 돈만 맡기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유럽 전역의 자산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국가들이 무너졌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때 스위스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전쟁터인데 혼자 중립이라고 선언한다고 안전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위스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전쟁 속에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챙겨 스위스로 몰려들었거든요. 귀족들, 사업가들, 심지어 나치를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까지 모두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금괴가 산처럼 쌓였고 비밀 계좌가 급증했죠. 이 시기에 한 은행이 특히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UBS의 전신인 유니온 은행이었죠. 1860년대에 설립된 이 은행은 처음엔 지역 은행에 불과했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스위스 최대 은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UBS가 한 일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어두운 일에도 관여했거든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유럽 전역을 약탈하면서 엄청난 양의 금을 확보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빼앗은 금괴는 물론이고 끔찍하게도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금리, 결혼 반지까지 모았죠. 문제는 이런 금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쟁 약탈품이라는 게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치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스위스 은행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UBS는 나치로부터 받은 금을 녹여서 새로 각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금괴로 둔갑시켜 시장에 내놨죠. 마치 세탁기처럼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1940년 내부 보고서를 보면 UBS가 유대인 자산을 군사 벙커에 보관하면서도 동시에 수용소에서 약탈한 금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스위스 중앙은행은 나치 독일로부터 4억 달러가 넘는 금을 매입했는데 이건 당시 독일 중앙은행 전체 금 판매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지만 스위스 은행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1945년 5월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됐지만 스위스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도시는 멀쩡했고 경제는 안정적이었으며 은행 금고는 넘쳐났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쌓아올린 외국 자산 덕분이었죠. 이후 스위스는 냉전 시대에도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유용한 금융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6년부터 1975년까지 UBS는 공격적으로 팽창했어요. 작은 은행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조용히 스위스 금융계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과 제재를 피해 스위스에 돈을 보냈고 UBS는 이런 명성을 이용해 전 세계 부호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960년에 UBS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 정제 회사인 아르고르를 인수한 거죠.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계에서 금은 그냥 상품이 아니거든요. 신뢰의 기반이자 힘의 상징이었죠. 많은 은행들이 금을 보유하지만 직접 정제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UBS는 아르고르 인수로 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원자재를 받아서 순수한 금괴로 만들고 그걸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전 과정을 장악한 겁니다. 1970년대에 취리히는 런던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금거래 중심지가 됐는데 그 한복판에 UBS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는 법이죠. 1990년대가 다가오면서 UBS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UBS는 새로운 CEO로 로베르트 슈투더를 임명했습니다. 슈투더는 1960년대부터 은행에서 일해온 내부 인사였는데 조심스럽고 신중한 스타일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공격적인 투자가도 아니었고 정치적 거물도 아니었죠. 그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믿는 기술자 타입이었습니다. 군대식 훈련을 받은 그는 합의와 질서를 중시했어요. CEO가 되기 전에 그는 뉴욕과 베이루트 등 여러 나라에서 일했는데 특히 베이루트에서는 팔레스타인 출신 직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선 꽤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최고 자리에 오른 슈투더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UBS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한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슈투더의 계획은 은행을 여러 지역별 조직으로 나누고 각각의 CEO를 두는 거였습니다. 통제력은 유지하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권한이 분산되면서 아무도 전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1990년대 중반 UBS 내부에서 한 트레이더가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라미 골드스타인이었는데 숫자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잡한 옵션 거래와 전환사채 차익 거래를 전문으로 했고 특히 일본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거래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어서 UBS 내부에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었어요. 위험은 잘못 계산됐고 심각하게 과소평가됐습니다. 골드스타인의 팀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내부 모델을 기준으로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게다가 포지션은 사실상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슈투더가 만든 경영 구조 때문이었어요. 은행이 지역과 상품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골드스타인 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제대로 통제할 권한과 지식을 동시에 가진 이가 없었던 겁니다. 리스크 관리자들이 경고를 올렸지만 분산된 보고 체계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죠. 골드스타인은 회색 지대에서 일하면서 감독 없이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의 부서는 블랙박스가 됐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당시 슈투더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은행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UBS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함도 없고 고정된 사무실도 없는 한 남자였죠. 이름은 마르틴 에브너. 그는 UBS를 흔들 생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UBS 경영진은 여전히 차트와 숫자, 신중한 구조 조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금융가 출신이었던 에브너는 스스로를 행동주의 투자자로 바꾸고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죠. 그는 비지은행을 운영하며 BK 비전이라는 강력한 투자 수단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공손하고 보수적인 스위스 은행 세계에서 그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자본주의자. 과정보다 결과를 믿는 사람이었죠. 1991년부터 그는 UBS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너가 원한 건 변화 아니면 혁명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UBS의 최대 개인 주주가 됐고 결국 이사회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그가 본 UBS는 거대했지만 둔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5년 사이 비용은 63%나 늘었지만 수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죠. 은행은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에브너에게 UBS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거인이었죠. 덩치는 커졌지만 느렸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당시 UBS의 수장 로베르트 슈투더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슈투더는 에브너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주주 하나쯤으로 본 거죠. 귀찮긴 하지만 치명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브너가 폭탄을 던졌거든요. 그는 UBS 주주들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와 합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크레디트 스위스는 UBS의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규모는 더 작았지만 훨씬 빠른 은행이었어요. 이미 해외로 확장하고 있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UBS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죠. 세계적 수준의 파생상품 데스크를 구축했고 뉴욕과 런던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UBS가 전통적인 스위스 은행업에 머무는 동안 크레디트 스위스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고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했죠. 업계 사람들 눈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미래였고 UBS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은행의 합병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UBS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은행 경영 방식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슈투더에게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UBS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의 합병 논의를 거부한다고 발표한 거죠.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되는 결합은 재정과 경영 양쪽 모두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브너는 합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손에 넣었죠. 로베르트 슈투더의 약점이었습니다. UBS 이사회는 슈투더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했고 반격하지 않았고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았죠. 그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1996년 결국 결정이 내려집니다. 로베르트 슈투더는 조용히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장 자리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사라졌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UBS는 더 젊은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은 마티스 카비알라베타. 변화를 피할 수 없어진 은행을 위한 상징적인 선택이었죠. 카비알라베타는 로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경력 대부분을 UBS에서 쌓았고 프라이빗 뱅킹과 증권 부문을 거치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UBS가 필요로 하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었죠. 젊고 현대적이고 무엇보다 에브너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996년 그가 회장 자리에 오르자 분위기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카비알라베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UBS를 세계 무대에서 경쟁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증권과 트레이딩 부문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한 수가 필요했죠. 게임 체인저 말입니다. 그리고 카비알라베타는 그 카드를 찾았습니다. UBS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스위스 은행 공사인 SBC와의 고위험 합병이었습니다. 바젤에 본사를 둔 SBC는 UBS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직원도 적고 지점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훨씬 공격적이었고 수익성도 더 좋았습니다. UBS가 내부 문제에 발목 잡혀 있던 동안 SBC는 새로운 시장에서 계속 승리를 쌓고 있었습니다. 카비알라베타는 그걸 기회로 봤습니다. UBS의 거대한 자산관리 제국에 SBC의 날카로운 트레이딩 역량을 얹으면 세계적인 슈퍼뱅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에브너를 앞지르고 UBS의 이미지를 새로 쓰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기회였습니다.
1990년대는 은행 합병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더 큰 규모를 원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실속 없는 확장이었고 겉으로만 커졌을 뿐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UBS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합병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그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안에서 쌓여있던 위험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라미 골드스타인은 런던에서 UBS의 주식 파생 상품 데스크를 맡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지나치게 복잡했고 취리 본사에서 이 부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숫자가 좋아 보이는 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골드스타인의 팀은 장부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록했고 그것만으로 본사를 잠재우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의 거래는 옵션과 전환사채를 활용한 베팅이었고 특히 일본 시장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금리는 낮고 시장은 느려 보였으니까요. 겉으로는 채권과 주식 사이의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감싸진 고위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1997년 말 일본 주식시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골드스타인의 전략을 떠받치던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델은 더 이상 위험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998년 초 UBS는 결국 손실을 공개합니다. 규모는 6억 5천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약 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전부가 런던 파생 상품 데스크에서 발생한 손실이었죠. 이건 단순한 재무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UBS가 바로 그 시점에 SCB와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은 백조 사건은 UBS의 평판을 흔들었을 뿐 아니라 합병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카비 알라베타에게 이 거래는 전략의 정점이자 모든 비판을 잠재울 카드였어요. 그런데 완성 직전에 재앙이 닥친 겁니다. 1998년 초 런던 데스크의 손실이 라미 골드스타인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판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한때 스위스 은행업의 절대 강자였던 UBS는 순식간에 상처 입고 취약한 존재가 됐죠. 반대로 SBC에게는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1998년 중반 두 은행의 합병은 예정대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새 조직의 실권은 SBC의 CEO 마르셀 오스펠이 쥐었고 UBS의 CEO였던 카비 알라베타는 물러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대등한 합병, 현실에서는 완전한 인수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UBS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SBC의 은행이었죠. 더 큰 은행이 더 작은 은행에게 삼켜진 셈이었습니다. UBS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UBS는 시티그룹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마르셀 오스펠이 서 있었죠. 그는 이제 UBS를 세계의 1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UBS의 과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그 은행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었죠. 문제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나치 전쟁 기계에 자금을 공급했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맡긴 자산을 보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UBS가 글로벌 금융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 그동안 덮여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은행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위스 역사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UBS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조사와 문서들이 드러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UBS는 다른 주요 스위스 은행들과 함께 나치 독일로부터 금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 금은 단순한 국가 보유고가 아니었습니다. 점령지에서 약탈한 금이었고 더 끔찍한 경우에는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 희생자들에게서 빼앗은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석, 금리, 결혼 반지까지도 말이죠.
문제는 그걸 받은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UBS는 전쟁 전 유대인 가족들이 맡긴 수천 개의 휴면 계좌를 무시하거나 폐쇄했습니다. 그 계좌 주인들 중 상당수는 수용소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은행 내부의 판단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유대인 회의 WJC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권한과 외교적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었죠.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WJC는 치밀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를 움직였고 대규모 소송을 경고했으며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을 이 문제로 끌어들였습니다. 압박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UBS 경영진들은 증언대에 불려 나왔고 공개 청문회가 열렸으며 은행 앞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998년 스위스 주요 은행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사이에 합의가 발표됩니다. 은행들이 12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규모의 합의는 전례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UBS에게 이건 단순한 재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역사적 청산이었죠. 과거의 선택이 은행이 미래를 장악하려던 바로 그 순간 되돌아와 값을 치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폭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유럽 최대 은행이 된 UBS는 3분기 손실이 최대 10억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신흥시장 붕괴, 주식 손실,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거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고다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UBS의 문화와 공격적인 SBC 출신 인력 사이의 충돌. 두 조직은 끝내 하나로 완전히 섞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 오스펠은 이미 22년 넘게 UBS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충분히 부유했으며 이제 물러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은행은 취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글로벌 금융제국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붙잡고 수습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터 부플리였습니다. 1957년생의 장크트갈렌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전통적인 스위스 금융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맥킨지에서 단련됐죠. 예리했고 분석적이었고 숫자에 강했습니다. 1990년대 UBS에 합류한 뒤 부플리는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10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룹 CFO 자리에 올랐죠.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UBS의 글로벌 확장 뒤에는 늘 그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부플리는 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 관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다루는 능력이었죠. 2000년대 초 그는 판을 키우는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대형 증권사 페잉 웨버를 115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그 순간 UBS는 단숨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이 거래는 부플리를 정상으로 밀어올렸고 2001년 그는 UBS의 CEO가 됩니다. 그가 그린 미래는 분명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며 전 세계에 발을 뻗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죠. 수익의 핵심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기지 담보 증권이었죠. 당시 시장은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플리와 그의 팀은 월스트리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모기지 상품은 그 해답처럼 보였죠. 한동안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숫자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포트폴리오는 불투명해졌으며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거대한 모기지 자산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은행이 돌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함과 규율, 데이터를 무엇보다 신뢰하던 페터 부플리는 어떤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2006년까지 UBS는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리 자산은 3조 달러를 넘어섰고 글로벌 자산 관리의 정점에 서 있었죠. 투자은행 부문은 채권과 주식 인수 시장을 장악했고 프라이빗 뱅킹은 유럽, 아시아,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대형은행 BNP 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세계의 투자 펀드에서
인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한 결정이 전 세계를 깨웠습니다. 서브프라임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페터 부풀리가 쌓아 올리는 데 기여했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UBS는 모기지 담보증권과 부채담보부 증권에 대규모로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안전한 상품으로 여겨졌던 자산들이었죠. 수십억 달러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로 포장됐던 구조는 실제로는 취약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복잡하게 얽힌 신용 파생 상품, 그리고 결함 있는 모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무너지자 그 구조는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UBS는 52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상각해야 했습니다. 유럽 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은행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유동성은 말라갔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가 최대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함께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퍼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선택지는 없었죠. 결국 스위스 정부가 개입합니다. 2008년 말 정부는 UBS에 6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고 390억 달러 규모의 독성 자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구제 펀드로 옮겼습니다. 동시에 UBS 지분 약 10%를 인수하며 은행의 생존을 직접 떠안았습니다. UBS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UBS는 아니었죠. 이제 그들은 살아남은 은행이 아니라 구제받은 은행이었습니다. 한때 신중함과 안정의 상징이었던 UBS에게 이건 숨길 수 없는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정부의 손에 의해 연명한 대가는 컸습니다. 2008년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더 큰 후폭풍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번 위협은 시장도 경쟁자도 행동주의 주주도 아니었습니다. UBS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법적으로 들춰낼 수 있는 존재,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 유예의 합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단 하나, 미국 국세청을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분노를 달래야 했고 그 표적은 곧 부유한 미국인들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은 UBS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UBS는 비밀을 관리하는 기술을 완성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을 정부의 감시로부터 지켜주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구조에 균열이 생깁니다. 전직 UBS 은행가 브래들리 비르켄펠트는 미국 법무부 총사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에 따르면 UBS 스위스의 법무준법 부서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미국 당국에 넘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비르켄펠트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세청을 피해 수백만 달러를 숨길 수 있도록 UBS가 직접 길을 안내했다는 겁니다. 은행가들은 이름이 없는 스위스 계좌, 숫자로만 식별되는 계좌를 만들어줬고 소유권을 흐리기 위해 파나마, 리히텐슈타인, 영국 영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법적 계좌 보유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고객을 완전히 가려줬죠.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UBS 은행가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이민법을 어긴 채 호텔 로비나 사적인 모임에서 고객을 조심스럽게 만났죠. 암호화된 노트북을 사용했고 이메일은 피했으며 전화통화에서는 암호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고객은 스위스 발행 지불카드를 받아 미국 내 계좌처럼 쓰면서 해외 자금에 접근했고 다른 이들은 큰 금액을 쪼개 송금해보고 기준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체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UBS는 수수료와 고객 충성도를 얻었고 명성까지 지켰습니다. 고객들은 원하는 걸 얻었죠. 정부로부터의 완벽한 프라이버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08년 미국 법무부는 UBS의 미국 내 영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대 뒤에서는
스위스와 미국의 외교 채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날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결국 2009년 UBS는 버티지 못하고 굴복합니다. 은행은 유죄를 인정했고 7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4천 명이 넘는 미국 고객들의 신원을 미국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이 합의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형사 사기 혐의를 끝내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정가는 비상에 들어갔고 은행가들은 사임하거나 모습을 감췄습니다. 수천 명의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자금을 빼기 시작했죠.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손댈 수 없는 비밀로 유지되던 스위스 은행의 세계가 무너졌고 그 중심에 UBS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순간 UBS는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를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바로 비밀이었죠. 스위스 은행의 힘은 늘 침묵과 신중함, 그리고 익명성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고객은 떠났고 신뢰는 붕괴됐으며 세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은행도 아무리 비밀스럽다 해도 당신의 돈을 완벽히 숨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2011년이 될 무렵 UBS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는 분열됐고 외부에서는 신뢰를 잃었으며 기존 경영진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는 해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세르지오 에르모티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UBS 경영진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죠. 1960년 스위스 이탈리아어권 지역 누가노에서 태어난 그는 취리히나 제네바의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지역 은행의 견습생으로 시작해 시장 바닥에서 금융을 몸으로 배운 인물이었습니다. 시티은행과 메릴린치를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UBS 투자은행 공동대표로 올라섰지만 그는 화려함보다는 규율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 그가 CEO가 되었을 때 UBS는 또 하나의 스캔들을 막 겪은 직후였습니다. 불량 트레이딩으로 2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불과 3년 만에 두 번째 대형 사고였죠. 신뢰는 바닥이었고 규제 당국은 은행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투자은행 부문은 지나치게 크고 위험했습니다. 내부 사기는 무너졌고 외부에서 UBS라는 이름은 독성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르모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투자은행을 대폭 축소하고 UBS의 전통적 강점이었던 자산 관리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은행을 작게 만들고 대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전략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런던 UBS 주라나치 사무소 39층. 당시 26살이었던 트레이더 톰 헤이스는 금리에 수백만 달러를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색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천재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하지만 헤이스는 단순히 시장의 방향에 베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자체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소수의 글로벌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금리를 추정해 제출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평균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보, 모기지부터 신용카드, 기업 대출과 파생 상품까지 전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되는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UBS 내부에서 그 숫자는 이미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헤이스는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건넸고 동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농담을 던지며 때로는 부탁하는 척 접근했죠. 방식은 단순했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3년 동안 헤이스와 그의 공범들은 리보 금리를 0.01%, 0.02%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곧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었습니다. 당시 리보는 전 세계 305조 달러가 넘는 금융계약의 기준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준이 무대 뒤에서 조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2012년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연루됐고 규정 준수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미 금이가 있던 조직 문화가 완전히 독성으로 변해 있었음이 드러났죠. UBS는 1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은행 역사상 가장 무거운 처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리보 조작의 핵심 인물이었던 트레이더 톰 헤이스는 결국 체포돼 송환되고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그 혼란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리는 출렁이고 통화는 요동칩니다. 그 순간을 읽을 수 있는 트레이더들은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물론 뒤에 거대한 자본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르모티에게 이 모든 건 좌절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기도 전에 과거의 선택들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은행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진 시스템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리보 스캔들은 에르모티가 CEO 자리에 오른 지 불과 몇 달 만에 터졌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후폭풍은 UBS 전체를 강타했죠. 그럼에도 에르모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UBS는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고객 중심적인 은행으로요. 해답은 새로 가는 게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트레이딩 거인이 아니라 자산 관리와 프라이빗 뱅킹의 세계적 리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르모티는 단호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였고 성과가 약한 트레이딩 데스크를 닫았으며 비대해진 채권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본 규율을 강하게 적용했고 대차 대조표를 정리했으며 한 번에 한 고객씩 신뢰를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려한 혁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절제와 집중이 있었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2018년까지 UBS는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냅니다. 투자은행은 훨씬 가벼워졌고 리스크는 낮아졌으며 비용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UBS는 세계 최대 자산관리은행으로 올라섰고 2조 4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고객이 돌아왔고 신뢰가 회복됐으며 은행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냈습니다. 에르모티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UBS를 다시 지루한 은행으로 만든 겁니다.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하고 수익이 나는 은행으로요. 임무를 마친 그는 2020년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뒤를 이은 인물은 랄프 하머스였습니다. 하지만 에르모티의 은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또 하나의 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고 투자자들의 시선은 가장 약한 고리로 향했습니다. 그 고리는 크레디트 스위스였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9% 넘게 폭락했고 며칠 사이 유동성은 말라붙었으며 신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약 5천억 스위스 프랑, 달러로는 약 54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자본,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가진 기관은 단 하나뿐이었죠. UBS였습니다. UBS는 당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의 붕괴는 UBS조차 함께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스위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순간이었죠. 그래서 규제 당국은 공개가 아닌 비밀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단 한 주말 동안 협상이 진행됐고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 가격은 약 30억 스위스 프랑, 달러로 환산하면 약 32억 달러.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합병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도 아니었죠. 사실상 강제 인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각국 규제 당국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연쇄 붕괴를 막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은 크레디트 스위스를 흡수하는 이 거래에 있었습니다. UBS에게 이 선택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이벌을 제거했고 글로벌 영향력을 단숨에 키웠으며 자산 관리와 투자은행 양쪽에서 지배력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은 완전한 원을 그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 차례 합병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UBS가 약했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강했죠. 그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사됐습니다. 동등한 결합이 아니라 구조라는 형태로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합병된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부실 자산을 떠안아야 했고 그걸 통제하고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BS 이사회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은행을 살려본 경험이 있고 혼란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안정시킨 인물. 불을 헤치고 걸어나와 UBS를 재건했던 사람, 세르지오 에르모티였습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에서 UBS를 끌어냈고 비대해진 투자은행을 줄였으며 은행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금융에서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한 기업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번에는 한 은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그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르지오 에르모티의 두 번째 임기 아래 UBS는 다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때 짐이 될 거라 두려워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통합은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 국면에 들어섰고 은행은 수익을 회복하며 조직을 정리하고 중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UBS는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고 확장된 자산관리 부문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아시아, 중동, 미국까지 통합을 마친 UBS는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수차례 무너질 뻔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통제되지 않은 리스크로, 그리고 스스로 만든 위기로요. 그 대가를 치른 뒤에야 UBS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걸 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오늘의 UBS는 세계 최대 자산 관리자로서 수조 달러를 운용하며 전 세계 부유층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시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UBS는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은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단 하나의 판단 착오,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리스크, 단 한 번의 폭풍이면 충분합니다. 역사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죠. 가장 크고 가장 강해 보이던 은행조차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UBS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활의 서사일 수도 있고 다음 위기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죠.